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부엌.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만이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노우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연화의 귀에는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떨리는 손에 들린 누런 종이에 쌓인 흰 가루에 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 생생하게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비소였다. 혀끝에 닿는 순간 오장육부를 뒤틀어 버리고 단 한 줌으로도 장정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맹독. 10년, 무려 10년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그 억겁의 시간 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원한을 오늘 밤 이 한 줌의 가루로 끝내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약탕기 뚜껑을 열었다. 훅 끼쳐오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찔렀고 그 역한 냄새는 마치 시어머니 조씨가 10년간 뱉어낸 독설의 악취와도 같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죽어버려. 제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를 놓아줘. 연화는 주문을 외우듯 나직이 읊조리며 독약이 든 종이에 귀퉁이를 천천히 기울였다. 하얀 가루가 검붉은 탕약 위로 쏟아져 내리기 직전 번쩍하고 섬광이 부엌을 갈랐다. 그 찰나의 순간 아궁이 불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악귀처럼 일렁이는 것을 본 연화는 감전된 듯 손을 멈췄다. 약사발 위에서 위태롭게 멈춘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갑작스러운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대로 저 늙은이가 죽으면 그뿐인가 고통은 순식간일 것이고 그녀는 영원한 안식에 들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나는 살인자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을 죄의식 속에 살아가거나 관에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인가? 나의 고통은 10년을 이어져 왔는데 저 여인의 고통은 단 한 줌의 독약으로 끝난단 말인가?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도리어 저 악독한 노인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 박혔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독약을 다시 품속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약탕기를 내려놓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목. 이것은 명문가였던 친정에서 곱게 자란 규수의 손이 아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는 죄 아닌 죄로 이곳에 팔려오듯 시집온 날부터 그녀의 삶은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의 그것이었다. 시어머니 조 씨는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화풀이 대상을 들인 것과 같았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조 씨는 연화의 혼수 이불이 얇다며 마당에 내던지고 물을 끼얹었다. 근본 없는 것들이라 예의도 모르는구나. 망한 집구석에서 뭘 배웠겠느냐. 그날의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 씨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연화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엄동설 안에 냇가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하게 시키는 것은 예사였고 밥상에는 늘 식다 남은 찬밥 덩어리뿐이었다. 연화가 고열에 시달려 몸져 누운 날에도 조 씨는 꾀병을 부린다며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 연화의 종아리를 후려쳤다. 내년이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서 일어나 밭에 나가지 못할까. 그때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피를 삼켰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유약하기 짝이 없어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다. 이 집안 어디에도 연화가 기댈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연화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었다. 친정아버지의 부고가 날아든 날,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오열하며 친정으로 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대문 앞을 가로막은 것은
시어머니 조 씨였다. 출가 외인이라 했다. 죽은 귀신 보러 가서 부정을 타오려느냐, 당장 방에 들어가 배나 짜거라. 조 씨의 그 서슬 퍼런고함에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모의 장례조차 막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연화가 마당에 머리를 찌으며 한 번만 다녀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며느리를 광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캄캄한 광 속에서 연화는 아버지를 부르며 울다 지쳐 실신했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다. 광에서 풀려나온 날 연화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가장 부드러웠던 살점은 이미 도련해졌고 그 자리에 차가운 사리가 들어찼다. 그녀는 맹세했다. 반드시 이 피눈물을 되돌려 주겠노라고. 다시 현재 부엌의 냉기 속에서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다. 품속의 독약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식혀주는 부적이 되었다.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쉽다. 하지만 살려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것,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하여 스스로의 목을 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일이라. 연화는 검게 타오르는 탕약을 정성스레 그릇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을 받쳐든 그녀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연화의 표정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섬뜩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표정을 지웠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연극의 서막이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연화가 조 씨의 방문을 열자 방 안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쾌쾌한 냄새가 밀려나왔다. 아랫목에 누워 끙끙 앓고 있던 조 씨가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도끼 어린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았다. 왜 이리 늦은 게야. 인연이 내가 돼지기만을 기다리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구나. 조 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예전 같았으면 몸을 움츠리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을 연화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사뿐히 방으로 들어와 탕약 그릇을 조 씨 앞에 내려놓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치 않습니다, 어머니. 정성을 다해 다리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 약을 드셔야 얼른 기운을 차리고 저를 또 꾸짖으시지요. 조 씨는 며느리의 낯선 태도에 순간 멈칫했다. 늘 주눅들어 있던 며느리가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말대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닌데 저 공손한 말투 속에 숨겨진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내 헛것을 느꼈으려니 생각하고 탕약 그릇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어디 약이나 제대로 다렸는지 보자. 조 씨가 뜨거운 탕약을 단숨에 들이키는 동안 연화는 다소곳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약은 독약이 아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로 보였다. 조 씨가 빈 그릇을 바닥에 탁 내려놓으며 입가를 닦았다. 쓰기만 하고 맛도 없구나. 솜씨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 어머니 입에 쓰시니 몸에는 좋을 것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셔야지요. 연화는 빈 그릇을 챙겨들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완벽하고 단아하여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내일은 더 귀한 약재를 구해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낫기만 한다면 제 살이라도 베어낼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연화의 말에 조 씨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칭찬을 들은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고 저주를 들은 것도 아닌데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의 눈동자는 맑았으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고 깊었다. 조 씨는 짐짓 큰 소리를 쳤다.
시끄럽다, 불이나 끄고 나가거라. 연화는 군말 없이 등잔불을 끄고 방문을 나섰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조 씨는 방금 마신 탕약이 뱃속에서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러 왔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뜯고 들어오려는 소리처럼 들렸다. 조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며느리의 그 서늘한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려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편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아궁이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래 사셔야 합니다. 어머니, 아주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드리는 이 지옥 같은 효도를 뼈가 녹을 때까지 받으셔야지요. 연화의 중얼거림이 천둥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그 칼날은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친절과 헌신으로 벼려주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여인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밤새 마당을 핥히고 간 비바람의 흔적이 곳곳에 어지러웠으나 연화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다. 호팁을 하나에 의지해 쪽잠을 잤음에도 몸의 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이제 붉은 피 대신 서늘하고 독한 복수심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낯설었다. 지난 10년간 고된 시집살이에 시들어버린 꽃 같던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갓 갈아낸 칼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찬빗으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갈하게 빗어 넘겼다. 머리카락이 당겨질 때마다 두피에 전해지는 팽팽한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쪽을 찌고 가장 깨끗한 저고리를 꺼내 입으며 연화는 지난 세월, 가시밭길 같았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다. 시간은 10년 전, 꽃가마를 타고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라는 꼬리표는 연화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와 같았다. 가마에서 내리는 연화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시어머니 조 씨의 차가운 냉소였다. 쯧쯧 행색하고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더니 쥐뿔도 없는 거렁뱅이가 들어왔구나. 조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마당에 침을 퇴 뱉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조 씨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하인이자 화풀이 대상일 뿐이었다. 신혼의 당구문커녕 첫날 밤부터 연화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 덩어리를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다. 목이 메어 물을 찾으면 조 씨는 물도 아깝다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가장 혹독했던 기억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3년 전 겨울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속에서도 조 씨는 연화에게 내게 가서 빨래를 해오라고 엄포를 놓았다. 찬물에 빨아야 때가 잘 지는 법이다. 꾀부리지 말고 싹 다 빨아오거라. 꽁꽁 얼어붙은 넷개에서 연화는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맨손을 담가야 했다. 손이 물에 닿는 순간 수만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감각이 없어진 손으로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손등이 터져 붉은 선혈이 하얀 얼음 위로 뚝뚝 떨어졌다. 피가 섞인 냇물에 빨래를 헹구며 연화는 소리 죽여 울었다. 손이 얼어 터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남편이라는 사내는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는지조차 모르는 위인이었다. 굶주림 또한 연화의 오랜 벗이었다. 조 씨는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며느리에게는 쌀 한 톨 내어주지 않았다. 연화는 식구들이 남긴 밥찌꺼기나
누룽지로 겨우 연명했다. 어느 날은 허기를 참지 못해 부엌에서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몰래 긁어먹다가 조 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조 씨는 부직갱이를 들고 달려들어 연화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이 도둑년 시험이 먹을 것도 없는데 내년이 감히 곳간을 축내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매질을 당하면서도 입안에 든 누룽지를 뱉지 않고 억지로 삼키던 그날의 비참함은 연화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겼다. 짐승도 배가 고프면 짖는데 사람은 배가 고파도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 처절한 굴욕. 그러나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은 지난달 친정아버지의 부고를 듣던 날의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친이 위독하다는 정가를 받고도 조 씨는 연화를 보내주지 않았다. 시집온 여자가 친정일에 마음을 쓰면 집안이 망한다는 억지 논리였다. 결국 부고장이 날아왔을 때 연화는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술 한 잔은 올리게 해주십시오. 피가 맺히도록 머리를 찢는 며느리 앞에서 조 씨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하인을 시켜 연화를 광에 가두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환청을 들으며 연화는 자신의 혀를 깨물고 싶었다. 그때 연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끈이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하나. 저 악귀 같은 늙은이를 파멸시키겠다는 살기였다. 회상을 마친 연화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지옥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달콤하고 잔인한 지옥을 맛보게 해드리지요.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부엌으로 나갔다. 어제 챙겨둔 쌀도갯살을 아낌없이 퍼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양이었다. 하얀 쌀밥을 윤기 흐르게 짓고 뒤뜰 장독대에서 가장 잘 익은 묵은지를 꺼냈다. 굴비 한 마리를 정성스레 구워내고 갖은 나물을 묻혀 밥상을 차렸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 차려보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아침상이었다.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연화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막 잠에서 깬 조 씨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기름진 굴비가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꽁보리밥에 된장국이나 끓여왔을 며느리가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조 씨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연화를 쏘아보았다. 이게 다 뭐냐. 아침부터 무슨 꿍꿍이로 이리 호들갑을 떨어 곳간이라도 털었느냐. 조 씨의 표독스러운 질문에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제 탕약을 드시고 주무시는 모습이 너무나 수척해 보여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맛이라도 찾으셔야 기력을 회복하시죠. 제가 부족하여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모셨습니다. 연화는 직접 굴비 살을 발라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권했다. 어서 드셔보세요, 어머니. 아주 맛이 좋게 구워졌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낯설어 말문이 막혔다. 독이라도 탔나 싶어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고소한 굴비 냄새가 위장을 자극할 뿐이었다. 엉겁결에 받아먹은 밥맛은 꿀맛이었다. 조 씨는 속으로 인연이 미쳤나 아니면 죽을 때가 됐나 생각하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다.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연화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그래요. 많이 드십시오. 살이 찌고 몸이 편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연화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와 조 씨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거칠고 갈라진 시어머니의 발. 10년 전 자신의 뺨을 걷어차던 그 발이었다.
연화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을 감싸쥐고 정성스레 주물렀다. 조 씨는 기분이 묘했다. 평생 남을 부리기만 했지.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왠지 모를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너 오늘 왜 이러느냐? 쥐약이라도 잘못 먹었느냐? 조 씨가 툭 던진 말에 연화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그러나 더없이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난밤 꿈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친부모처럼 모셔야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를 제 생명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한은 진실이었다. 조 씨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욕을 하고 대들면 때려주기라도 할 텐데 저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지난 악행들이 떠올라 찜찜해지기 시작했다. 연화는 새순물을 비우러 나가며 마당에 서 있던 이웃집 안악과 마주쳤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 안악이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연화야.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니? 시어머니 발까지 씻겨드리고. 조씨 할머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그 소리는 방 안에 있는 조씨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조씨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사람들이 며느리를 칭송할수록 자신은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기분이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시르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입계에 맺힌 미소는 이제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잔혹한 여유였다. 10년의 세월. 그 가시밭길을 걸으며 흘린 피가 이제 꽃이 되어 피어날 차례였다. 물론 그 꽃은 시어머니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는 치명적인 독초였다. 연화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점심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일 생각이었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부드럽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죄책감이 식도까지 차오르도록.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늦가을이 되었다. 그 몇 달 사이 연화의 집 담장 너머로는 기이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10년간 번거리 냉가슴 앓듯 살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하늘이 내린 효부가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연화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글쎄, 그 독한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으니 연화가 제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이려 했다지 뭔가. 어머나, 세상에. 그뿐인가 조씨 할망구가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엎어버렸는데도. 연화는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은 아랑곳 않고 시어머니 발부터 살폈다더라. 안악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연화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미화되고 식역화되어 마치 관음보살이 환생한 듯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찬사는 집안의 주인인 조씨에게는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다. 조씨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으나 담배 연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를 쥐잡듯 잡으며 스트레스를 풀었을 터이나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효부 연화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씨가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면 담장 너머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저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두고 노망이 났지. 노망이 났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조씨의 귓가를 맴돌았다. 조씨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제발이 걸린 짐승꼴이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연화의 복수는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그녀는 단순히 잘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 조 씨의 지난 악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조 씨는 며느리의 그 완벽한 가면을 벗겨버리리라 작정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연화가 밤을 새워지어 올린 비단 저고리를 받아든 조 씨는 가위를 꺼내 들었다. 바느질 솜씨가 이게 뭐냐, 눈이 침침한 개냐, 아니면 정성이 부족한 개냐, 이따위 걸 옷이라고 내놓다니. 조 씨는 짐짓 화를 내며 비싼 비단옷을 가위로 벅벅 찢어버렸다. 찌익 하는 섬유,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갈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서라도 눈물을 보이거나 표정이 일그러질 터였다. 조 씨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분노의 기색을 찾으려 눈을 부라렸다. 그러나 연화의 반응은 조 씨의 예상을 비웃듯 처절할 정도로 공손했다. 연화는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여 어머니의 고귀한 몸에 맞는 옷을 짓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둔하여 귀한 비단을 망쳤으니 이 손을 매질하여 주십시오. 연화는 마당으로 달려나가 회초리를 직접 꺾어와 조 씨에게 내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렸다. 하얗고 가녀린 종아리가 드러나자 조 씨는 회초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때리고 싶었다. 예전처럼 저 살점이 터지도록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열린 방문 밖으로 지나가던 이웃집 남정네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여 멈칫하는 것이 보였다. 만약 지금 매질을 한다면 자신은 천하의 악귀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다. 조 씨는 비명을 지르듯 회초리를 내던졌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시어미를 화병으로 죽이려 하는구나. 조 씨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공허했다. 연화는 여전히 엎드린 채 바닥을 적실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책하고 있었다.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핍박받는 가련한 며느리와 심술궂은 시어머니의 그림이었다. 조 씨는 숨이 막혀 툇마루로 뛰쳐나갔다. 가슴속에 천불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다. 며느리의 친절은 꿀을 바른 독화살이었다. 겉은 달콤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맹독. 조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휘둘렀던 폭력보다 지금 연화가 휘두르는 용서와 헌신이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그날 밤 조 씨는 극심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10년 전 며느리에게 시켰던 그 얼음장 같은 냇게 앉아 있었다. 손을 물에 넣자마자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느껴졌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저 멀리서 연화가 다가왔다. 연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조 씨의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그런데 그 밥은 따뜻한 쌀밥이 아니라 날카로운 바늘 뭉치였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조 씨는 바늘을 뱉어내려 했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으악! 조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촛불을 든 연화가 들어왔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연화의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기묘한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다. 어머니, 가위 눌리셨습니까? 식은땀을 이리 많이 흘리시다니. 연화는 조 씨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조 씨는 며느리의 손길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저리 치워라. 손대지 마라. 조 씨의 눈에는 며느리의 손이 꿈속에서 본 그 바늘 뭉치를 든 손처럼 보였다.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의 반응에 연화는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왜 저를 이토록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연화는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꿀물을 내밀었다. 이걸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제가 밤새 곁을 지키겠습니다. 조 씨는 꿀물을 마실 수도, 뱉을 수도 없었다. 며느리가 곁을 지킨다는 말은 감시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조 씨는 이불을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지난날 자신이 며느리를 광에 가두었을 때 며느리가 느꼈을 공포가 이런 것이었을까? 아니, 그보다 더했다. 그때는 적어도 미워할 대상이 명확했으나 지금은 미워할 명분조차 없었다. 며느리는 완벽했고 자신은 초라했다. 그 대비가 조 씨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의 촌장이 조 씨네 집을 방문했다. 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불렀다. 자네의 효심이 관에까지 알려져 사또께서 곧 효부상을 내리실 걸세. 우리 마을의 경사야. 경사, 촌장의 말에 조 씨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효부상이라니, 나라에서 상을 내린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온 세상이 며느리를 칭송할 것이고 그 며느리를 구박했던 자신은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다. 촌장은 조 씨에게도 덕담을 건넸다. 노마님도 참 복이 많으시오. 이런 며느리를 두었으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소. 조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촌장이 돌아간 뒤 연화는 상을 치우며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 들으셨지요? 사또께서 상을 주신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인내와 효를 배웠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비꼬임도 없었지만 그 말은 조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조 씨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담장 밑에 핀 국화꽃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며 웃는 며느리의 얼굴들처럼 보였다. 내가 졌다. 조 씨는 털썩 주저앉았다. 힘으로 누르는 것은 쉬웠으나 덕으로 포장된 복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죄책감이라는 놈은 실체가 없어 때릴 수도 가둘 수도 없었다. 그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 씨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짐승이다. 네가 악마다. 조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차라리 며느리가 밥에 독을 탔더라면, 차라리 칼을 들고 덤볐더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추악함을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형벌이었다. 연화는 부엌 창문을 통해 마당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시작인걸요. 당신의 그 뻣뻣한 자존심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내 발 아래 흩날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마치 그녀의 가슴속에 맺힌 한처럼 붉고 뜨거웠다. 이제 곧 사또가 당도할 것이고 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 화려한 잔치판 위에서 시어머니는 가장 비참한 광대 노릇을 하게 되리라. 연화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끓고 있는 국솥의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올라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복수의 산막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요란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잔칫날의 흥겨운 분위기가 고요했던 시골 마을을 뒤흔들었다. 관에서 사또가 행차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길을 닦고 허리를 굽혔다.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꽹과리와 징소리가 둥둥 울릴 때마다
조 씨의 심장은 마치 쇠망치로 얻어맞는 듯 쿵쾅거렸다. 오늘은 며느리 연화가 나라에서 내리는 효부상을 받는 날이었다. 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돼지를 잡고 떡을 빚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조 씨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자신의 장례식처럼 느껴졌다. 상석에 앉혀진 조 씨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옷은 마치 죄인에게 입히는 수의처럼 무겁고 껄끄러웠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조 씨에게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 덕망 높은 시어머니시네 하며 칭송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들은 조 씨의 귓속에서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저승사자의 호통으로 변해 들려왔다. 사또 나으리 행차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가마문이 열리고 관복을 갖춰 입은 사또가 위험 있는 자태로 걸어 들어왔다. 연화는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당 한가운데 다소 곳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결하고 눈부셨다. 사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아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이는 너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이 고을 전체의 자랑이다. 병든 시어머니를 위해 제 살을 베고 10년을 하루같이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니 실로 감동적이로다. 사또의 치아가 이어질 때마다 구경꾼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눈물을 훔쳤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공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모든 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가르쳐주신 시어머니의 덕이옵니다. 연화의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상석에 앉은 조 씨에게 쏠렸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조 씨를 꿰뚫는 것 같았다. 사또 역시 조 씨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노마님, 참으로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습니다. 며느리가 이토록 효성이 지극한 것은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덕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이겠지요. 이 상의 절반은 노마님의 것입니다. 사또가 내미는 술잔을 받아드는 조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다. 술잔 속 찰랑거리는 맑은 술 위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며느리를 굶기고 때리고 광에 가두었던 악귀의 얼굴이었다. 조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히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당장이라도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인연을 학대한 죄인이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입술이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조 씨의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또의 관복이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그의 얼굴이 염라대왕처럼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지는 것이었다. 주변에서 박수를 치는 마을 사람들의 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지옥의 손길처럼 보였다. 그리고 며느리 연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등 뒤로 억울하게 죽은 연화 친정아버지의 홀령이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그 홀령이 조 씨를 노려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 인연, 내 딸을 그토록 괴롭히고도 네가 천벌을 피할 줄 알았느냐. 환청이 뇌락치듯 귓가를 때렸다. 공포가 극에 달한 조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잔치판의 흥을 순식간에 깨뜨렸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멍석 위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미친 사람처럼 빌기 시작했다. 내가 며느리를 굶겼습니다. 빨래터에서 손을 얼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친정에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발 저를 잡아가지 마십시오. 조 씨의 갑작스러운 발작에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 아니면 저게 다 사실인 거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조 씨를 덮쳤다. 조 씨는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리며 오열했다. 그것은 10년간 쌓아온 업보가 터져나오는 비명이었다. 바로 그 순간 연화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바닥에 뒹구는 조 씨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기쁘셔서 실성하신 것입니까? 연화는 조 씨의 입을 자신의 가슴으로 막으며 사람들을 향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시어머니께서 연로하신 데다 오늘 너무 큰 경사를 맞아 정신이 혼미해지신 모양입니다. 평소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스스로를 탓하는 겸손이 지나쳐 헛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연화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조 씨의 등을 토닥이며 귓가에 차갑고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여기서 사실을 밝히면 어머니는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효부의 시어머니로 대접받으며 편히 죽어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연화의 속삭임은 조 씨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옥살이, 곤장, 그 두려움이 죄책감을 압도했다. 조 씨는 며느리의 품 안에서 덜덜 떨며 입을 다물었다. 연화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어머니,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감격하여 정신을 놓으십니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진정하십시오. 연화의 기막힌 대처에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너무 좋아서 노만기가 도지셨나 보네. 효부가 시어머니 허물까지 저렇게 감싸니 역시 상 받을 만해. 분위기는 다시 연화에 대한 칭송으로 바뀌었다. 조 씨는 며느리의 품에 안긴 채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며느리에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무간지옥에 갇혔다는 것을. 차라리 매를 맞고 죗값을 치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화는 그 퇴로마저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허허, 노마님의 기쁨이 과하셨던 모양이오. 며느리가 저리 지극정성이니 곧 차도가 있을 것이오. 여봐라. 상금과 비단을 연화에게 내려라. 상금과 비단이 연화의 앞에 쌓였다. 연화는 다시 한번 사뜩에 절을 올린 뒤 축 늘어진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조 씨의 눈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조 씨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연화는 조 씨의 머리맡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어머니, 들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칭송하는 소리가, 그리고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소리가. 연화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조 씨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제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로 사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지옥불을 품고서도 겉으로는 웃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조 씨는 눈을 감았다.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었으나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그날 이후 조 씨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몸에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탔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효부 며느리를 두어 좋겠다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조 씨의 가슴에는 대못이 하나씩 박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점차 말수를 잃어갔고 사람의 눈을 피하게 되었다. 밤이면 죄책감이라는 악령이 찾아와 그녀의 목을 졸랐고 낮이면 며느리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이것은 칼로 베는 복수가 아니었다. 사람을 산채로 말려 죽이는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형벌이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극진히 약을 올리고 문안을 드렸다. 그 지극한 정성 속에서 조 씨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말라 비틀어진 고목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잔칫날의 그 화려했던 영광은 조 씨에게는 저주가 되어 남은 생을 갉아먹고 있었다. 찬 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는 깊은 겨울밤. 조 씨의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시름시름 앓던 조 씨는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흡사 살아있는 해골과도 같았다.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병이 깊어 약속이 무효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조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며느리 연화의 눈동자처럼 보여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만은 형벌처럼 또렷했다. 며느리가 넣어준 솜이불은 따뜻했으나 조 씨의 뼛속은 한기로 시려왔다. 그것은 지난날 며느리를 내몰았던 그 엄동설한의 추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이 들려 있었다. 지난 10년간 며느리를 그토록 괴롭혔건만 죽음을 앞둔 이 순간 곁을 지키는 이는 오직 연화뿐이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사랑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친척들은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다. 연화는 익숙한 솜씨로 조 씨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 입가에 가져갔다. 조 씨는 힘겹게 입을 벌려 받아먹었으나 그 약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불덩이처럼 속을 찢었다. 연화야, 조 씨가 가래 끓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다. 연화는 약사발을 내려놓고 조 씨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연화의 다정한 물음에 조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무섭다. 네가 너무 무서워. 차라리 나를 때려다오. 욕을 해다오. 제발 이 숨 막히는 친절을 거두어다오. 조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애원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터져나온 진심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용서가 그 완벽한 효심이 자신을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절규하듯 토로했다.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죽였다. 내 영혼을 산채로 발기발기 찢어놓았어. 연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시어머니의 절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잠시 후 연화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귓가에 입을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그것이 제가 원한 것입니다. 칼로 찌르면 육신은 아프나 금방 잊혀집니다. 허나 은혜로 갚은 원하는 뼈에 사무쳐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법이지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의 깊이를. 연화의 말은 조 씨의 심장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 조 씨는 공포와 경악으로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기운이 빠져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조 씨의 입에서 흐느낌과 함께
사죄의 말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에서 우러나온 참회였다. 자신의 악독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음을, 그리고 며느리의 방식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패배 선언이었다.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10년 전 냇가에서 터졌던 그 손등을, 내 죄를 저승에 가서도 갚으마.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조 씨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갔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조 씨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기이하게도 평온해졌다. 지독했던 죄책감의 감옥에서 비로소 해방된 것일까? 시어머니의 숨이 멎자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감지 못한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그녀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기쁨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긴 전쟁이 끝난 후에 허탈함과 평온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 하얀 눈이 지난날의 모든 원한과 고통, 그리고 시어머니의 죄악까지 덮어주는 듯 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도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조 씨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효부 며느리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가셨다며 연화를 위로했고, 사또는 다시 한번 부조를 보냈다. 연화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으나 그 눈물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던 자신의 지난 10년을 위로하는 눈물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안의 실권은 온전히 연화에게 넘어왔다. 기가 죽은 남편은 며느리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순종했다. 연화는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다. 세월이 흘러 봄이 왔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묻힌 산소를 찾았다. 무덤계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연화는 무덤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랐다. 어머니, 그곳은 편안하십니까? 저는 이제야 발 뻗고 잡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조 씨가 대답하는 듯했다. 연화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임을, 그리고 용서라는 이름의 칼날이 얼마나 무섭고도 위대한지를. 연화는 산을 내려오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의 기억은 이제 낡은 책갈피 속에 끼워진 빛바랜 낙엽처럼 희미해져 갔다. 아기는 스스로의 업보에 타버렸고 선인은 인내 끝에 평화를 얻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연화는 자신의 집, 이제는 진정한 나의 집으로 들어섰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길고 길었던 한 맺힌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